쓰레기 탄약은 안 받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이 우리에게 던져온 요구 앞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이렇게 잘라 말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려 52만 톤,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땅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미군의 낡은 포탄들. 미국은 그걸 동맹에게 싸게 넘겨주겠다며 생색을 냈지만 속내는 정반대였죠. 수십 년 묵어 녹슬고 부식된 고물 탄약을 폐기 비용까지 통째로 우리한테 떠넘기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고 쓸만한 A급만 골라받겠다고 버틴 나라가 딱 한 곳, 바로 한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폐기 비용만 6억 달러가 넘는 골칫덩어리를 미국이 도로 떠안게 됐고, 세월이 흐른 뒤엔 그 미국이 오히려 한국에 그 포탄 좀 다시 쓰게 해달라며 매달리는 기막힌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오늘은 이 어이없고도 통쾌한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대체 그 52만 톤이나 되는 미군 포탄이 왜 우리 땅에 쌓여 있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1970년대로 되돌려 볼게요. 그 시절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막 끝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남는 게 있죠.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탄약입니다. 쏘려고 잔뜩 만들어뒀는데 전쟁이 끝나버리니 이 엄청난 잉여 탄약을 어디에 둘지가 큰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그냥 미국 본토로 다시 가져가자니 운송비도 만만치 않고 보관할 창고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마침 1971년 닉슨 독트린, 그러니까 아시아의 방어는 아시아인 손으로 라는 미국의 새 외교 방침에 따라 주한미군 일부가 철수하던 시기였거든요. 미군이 빠져나가면서 자기들이 쓰던 탄약 관리를 한국군에 슬그머니 넘겼고, 여기에 베트남에서 남은 잉여 탄약까지 얹어서 한국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974년부터 약 5년에 걸쳐 우리 땅에 들어온 이 탄약들에 붙은 이름이 바로 WRSA, 우리말로 하면 전쟁 예비 탄약입니다. 정확히는 한국에 배치됐다고 해서 뒤에 K를 붙여 WRSA-K라고 부르죠. 참고로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에 배치한 탄약은 WRSA-I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이 동맹국 여기저기에 이런 식으로 탄약을 나눠 맡겨뒀던 거예요. 이름만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전쟁에 대비해 미리 비축해둔 탄약이니까요. 명분은 이랬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이 탄약을 한국군이 즉시 꺼내 쓸 수 있도록 미리 쌓아둔다는 거죠. 실제로 소총탄부터 포탄, 폭탄, 미사일까지 무려 280여 종에 달하는 온갖 탄약이 들어왔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60만 톤, 금액으로는 5조 원어치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이었고, 이게 한반도 전쟁 예비 물자의 무려 9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한번 실감해 보시죠. 1980년대 후반 기준으로 한국에 쌓인 WRSA는 무려 58만 톤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미군 전용 탄약까지 더하면 우리 땅에 있던 미군 소유 탄약은 72만 톤에 달했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 한국 육군이 가진 자체 탄약은 겨우 17만 8천 톤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군이 정작 자기 탄약보다 무려 4배나 많은 남의 나라 탄약을 대신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1990년 냉전이 끝나고 유럽에서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는 협정이 맺어지자 미국은 유럽에 있던 탄약들까지 한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 결과 미군이 전 세계에 가진 재래식 육군 탄약의 약 20%가 한국에 몰려 있었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였죠. 말 그대로 한국이 미군의 세계 최대 탄약 창고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탄약들,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탄약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처럼 관리가 필요합니다. 습기가 차면 녹이 슬고, 화약은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고, 자칫 잘못 보관하면 폭발 위험까지 있죠. 그래서 넓은 부지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데 엄청난 돈과 인력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모든 부담을 한국이 졌다는 겁니다. 1974년에 맺은 합의각서를 보면 탄약을 보관할 저장시설은 한국이 무료로 제공하게 돼 있었어요. 정비하고 하역하고 국내에서 실어 나르는 비용까지 상당 부분을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감이 오시나요? 43만 톤이 넘는 탄약을 저장하려면 무려 1,300만 평이 넘는 땅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의도 면적의 약 5.2배예요. 서울 여의도를 5개 넘게 통째로 탄약 창고로 깔아둔 셈입니다. 돈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1990년부터는 미국이 원래 한국에 보상해주던 관리비를 방위비 분담금 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낸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군 탄약 관리비를 대신 충당하게 만든 거죠. 2014년 한 해만 봐도 미 8군 전용 탄약을 저장 관리하는 명목으로 들어간 방위비 분담금이 206억 원, 미 공군 탄약 몫으로 8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부지 제공, 시설 유지비, 탄약 관리 부대 운영까지 직간접 비용을 다 합치면 한국이 미군 탄약 하나 지키자고 쏟아부은 돈이 누적으로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탄약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미국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땅, 우리 돈, 우리 인력으로 관리해줬는데 소유권은 미국한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한국은 미국의 탄약 창고냐, 한국이 미국의 봉이냐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남의 물건을, 그것도 위험한 무기를 우리가 수십 년간 공짜나 다름없이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인 미국의 태도가 확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2000년대 초, 미국은 전 세계에 흩어진 자기 군대를 재배치하고 군을 현대화하는 큰 개혁에 나섭니다. 이른바 군사변환이라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은 세계 곳곳에 쌓아둔 낡은 WRSA 탄약들이 이제는 애물단지라는 걸 깨닫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968년, 1974년에 만들어진 포탄들이 30년, 40년씩 창고에 처박혀 있었던 겁니다.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 탄약은 신뢰성이 뚝 떨어져요. 언제 불발될지, 언제 엉뚱하게 터질지 모르는 물건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계속 관리하려니 돈은 돈대로 들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폐기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은 2003년 아예 WRSA K 폐기법이라는 법까지 만듭니다. 한국에 있는 이 탄약들을 정리하겠다는 거였죠. 이 법은 2005년 말에 발효됐고 미국은 2008년까지 이 탄약들을 미국 본토로 가져가서 폐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미국이 자기 탄약 알아서 치워가는구나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진짜 속내가 드러납니다. 본토로 다 가져가서 폐기하려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했던 겁니다. 미 국방부 추산으로 전체 물량을 미국으로 회수하는 데만 6억 4천만 달러 이상이 들고 여기에 폐기하는 비용까지 더하면 6억 5천만 달러가 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미국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 낡은 탄약이 돈 먹는 하마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미국은 머리를 굴립니다. 이걸 우리가 돈 들여 가져갈 게 아니라 이미 한국 땅에 있으니 한국한테 넘겨버리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제안입니다. 미국 법에는 이런 물자를 처리할 때 공정시장 가격으로 넘기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미국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한국에 공정한 가격에 이 WRSA 탄약을 사가라고 요구하고 나섭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인 한국에 탄약을 싸게 공급해주겠다는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낡은 재고와 천문학적인 폐기 비용을 통째로 한국에 떠넘기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사실 미국의 이런 압박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이전부터 신호가 있었어요. 이미 1995년 우리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군 장성 출신의 한 의원은 WRSA 탄약을 사들이는 것을 두고 미국의 냉전 종식과 국방 예산 감축에 따른 재고품 처분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의 군수국장은 군 전력 향상에 도움된다고 맞받아쳤죠. 남의 나라 재고를 떠안는 거냐, 아니면 우리 전력에 보탬이 되는 거냐. 이 논쟁은 그 뒤로도 수십 년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길고 긴 신경전이 본격화됩니다. 협상은 2000년에 시작해서 무려 8년을 끌었습니다. 그만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컸다는 뜻이죠. 미국은 이왕 넘기는 거 통째로 다 가져가라는 식으로 밀어붙였고 한국은 왜 우리가 남의 나라 고물 쓰레기 탄약을 혈세로 사줘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한국 국내에서도 논란이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는 WRSA 매입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특히 2007년 3차 협상이 진행될 무렵에는 규탄 기자회견까지 열릴 정도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탄약을 다 사들이면
원래는 미국이 부담해야 할 정비 비용 5억 3천만 달러까지 고스란히 한국이 떠안게 되는 구조였거든요. 게다가 더 억울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한국이 수십 년간 이 탄약을 저장하고 관리하느라 쓴 비용, 이른바 과거 지원비를 미국이 보상해줘야 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무려 1조 3천억 원에 달했는데 한국 정부는 이 돈을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지켜준 값도 못 받았는데 이제는 그 물건을 돈 주고 사라니. 국민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만한 일이었죠. 한국은 미국의 고물 탄약 폐기장이 아니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던진 카드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탄약들이 정말 쓸만한지 우리가 직접 검증해 보겠다는 거였어요. 그냥 미국 말만 믿고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성능을 시험해서 진짜 실전에 쓸 수 있는 A급 탄약만 골라받겠다는 원칙을 세운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한 결정이냐면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이런 재고 탄약을 넘기면 대부분 통째로 받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선별하고 폐기하는 게 관행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아예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검사해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2007년 실제로 공개 성능 시험이 진행됩니다. 충남 태안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시험장에서였죠. 이 시험이 흥미로운 게 국방부가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기자들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 등 30여 명에게 시험 과정을 전면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원래 안흥 시험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비공개 군사시설이에요. 그런데도 문을 활짝 연 건 우리는 절대 대충 넘어가지 않고 제대로 검증하고 있다는 걸 국민에게 똑똑히 보여주려 한 거죠. 그날 시험장의 긴장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검증 대상은 WRSA 탄약 중에서도 가장 물량이 많은 155mm 곡사포탄 60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탄들의 제조 연도를 보면 실감이 납니다. 1968년과 1974년에 만들어진 포탄들이었어요. 시험 당시 기준으로 30년, 40년 묵은 탄약이었던 거죠. 과연 이 오래된 포탄이 제대로 날아갈까? 아니면 포신 안에서 터져버리진 않을까? 시험 요원들의 손끝에 신경이 곤두섰을 겁니다. 시험 요원 10여 명이 이 낡은 포탄을 한 발씩 포신에 장착해 서해바다로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포탄이 포신을 벗어났고 고도 760m까지 치솟은 포탄은 초속 560m라는 엄청난 속도로 포물선을 그리며 약 8.7km를 날아가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자리에는 2에서 3m 높이의 물기둥이 육안으로도 뚜렷이 보였다고 하죠. 참고로 155mm 곡사포탄 한 발 가격이 당시 50만 원이었으니 그날 하루에만 3천만 원어치 포탄이 바다로 날아간 셈입니다. 이런 시험을 하루 200발씩 이듬해 3월까지 거의 매일 진행하면서 어떤 탄약이 아직 쓸만하고 어떤 탄약이 폐기 대상인지를 철저히 가려냈습니다. 이 지루하고 고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은 확실한 근거를 손에 쥐게 됩니다. 검수 결과 WRSA 탄약 중 상당수가 20년, 30년 넘게 보관되면서 신관과 탄피, 장약이 부식되고 화약 성능이 떨어지는 노후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정확한 비율은 군사 기밀이지만 전체 재고의 절반 가까이는 대규모 수리나 폐기 없이는 실전에 쓰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싸게 줄게 하며 내민 그 산더미 중 절반은 그냥 쓰레기였던 셈이죠. 만약 한국이 이걸 검증 없이 통째로 받았다면 결국 그 절반의 폐기 비용을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분명한 태도를 취합니다. 성능 시험을 통과한 실전에 쓸 수 있는 A급만 사거나 인수하겠다. 나머지 낡은 탄약을 폐기하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라. 이게 한국의 원칙이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원했던 패키지 통째 인수 플러스 폐기 부담 떠넘기기 구도를 정면으로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2008년, 8년을 끌어온 협상이 마무리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국은 전체 WRSA 52만 톤 중에서 약 25만 9천 톤만 골라서 2,714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절반 정도만 받은 거죠. 그것도 아무거나가 아니라 성능 시험을 통과한 쓸만한 물량 위주로요. 나머지 낡은 탄약,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든 한국에 떠넘기고 싶었던 그 고물들은 미국이 자기 돈을 들여 본토로 회수해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수십만 톤에 달하는 노후 탄약의 회수와 해체, 폐기 비용을 미국이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대체 한국은 무슨 배짱으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요구를 이렇게 딱 잘라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단순한 옥이나 배짱이 아니었어요. 바로 한국이 그동안 쌓아온 탄약과 포병 기술, 그리고 안전 기준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포병과 탄약 체계 관련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주요 방산 선진국 12개국 중에서 4위권으로 평가됩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라는 뜻이죠. K9 자주포, K2 39 천무 같은 세계적인 포병 무기를 만들어내면서 여기에 필요한 고열량 장약, 정밀 신관, 품질 관리 기술이 이미 상당한 경지에 올라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기반이 있으니 한국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값싼 외국산 재고 탄약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필요하면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고 수입한다 해도 우리 기준에 맞는 것만 받으면 된다는 판단이 가능했던 거죠. 실제로 우리 방산업체들은 155mm 포탄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남이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처지였다면 이렇게 거절할 수 없었겠지만 스스로 만들 수 있으니 당당하게 안 받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실력이 곧 협상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흥미로운 건 이런 한국의 모습을 제3자인 이웃나라가 어떻게 봤는가입니다. 특히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탄약 검수와 품질 관리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는데요. 일본 쪽 분석을 보면 한국은 대규모 포병 전력을 운용한 경험과 자체 탄약 생산 체계를 바탕으로 탄약이 얼마나 낡았는지, 부식됐는지, 화약이 안정적인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던진 한마디가 인상적이에요. 미국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재고 탄약 관리를 동맹국이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다루는 경우는 드물다 하고요.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전문가들마저 인정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한국 방산이 그저 싸고 양이 많다는 수준을 넘어서 품질 기준과 시험 능력까지 갖춘 진짜 실력 있는 공급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죠. 사실 한국의 이런 선택은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한반도라는 군사 환경에서 정말 중요한 건 탄약이 몇만 톤이나 되느냐가 아니거든요. 진짜 전쟁이 났을 때 믿고 쏠 수 있는 탄약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아무리 창고에 포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막상 쏘려는 순간 불발되거나 포신 안에서 조기 폭발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면 그건 전력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되니까요. 낡은 탄약은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WRSA 제안을 헐값에 주는 특혜로 본 게 아니라 재고 처리를 떠넘기는 패키지로 정확히 꿰뚫어봤고 오직 실전에 쓸 수 있는 탄약만 골라낸 겁니다. 숫자에 현혹되지 않고 실질적인 전투력과 안전을 택한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이었던 거죠.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의 태도가 당장은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떠넘기려던 폐기 비용을 도로 자기가 떠안게 됐으니까요. 동맹국이 자기네 탄약 품질을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따지고 드는 모습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길게 보면 이런 관계야말로 건강한 겁니다. 동맹끼리 서로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게 뭔지를 냉정하게 따지는 관계가 오히려 더 튼튼하고 투명하니까요. 한국은 쓸 수도 없는 탄약까지 다 받아주는 만만한 동맹이 아니라 함께 쓸 수 있는 전력을 책임있게 맞춰가는 당당한 파트너라는 인상을 확실히 심어준 셈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세월이 흘러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터집니다. 이 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고 전 세계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155mm 포탄이 어마어마하게 소모된다는 거였어요. 첨단 무기가 판치는 시대에도 현대전에서 포병은 여전히 전쟁의 핵심이었고 하루에도 수천 발씩 포탄이 쏟아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포탄 재고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포탄 재고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새로 만드는 속도는 소모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러자 미국의 눈이 다시 한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미국이 그토록 떠넘기고 싶어 했던, 한국이 골라서 인수했던 바로 그 WRSA 탄약. 이제 그 소유권이 한국에게 넘어와 있으니 미국이 다시 쓰려면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2023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 우리 군이 보유한 155mm 포탄 50만 발 등을 미국에 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WRSAK 탄약도 포함됐죠. 50만 발이라는 양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이 약 100만 발이었는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한때 미국이 제발 이 낡은 탄약 좀 사가라 하며 8년을 매달렸던 그 포탄이 이제는 미국이 제발 그 포탄 좀 다시 쓰게 해달라며 아쉬운 소리를 하는 물건이 된 겁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져 우리 땅에 왔던 포탄이 50여 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생긴 상황. 그야말로 새옹지 마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미국이 던지는 요구를 받아내야 하는 을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협상 카드를 손에 쥔 쪽이 된 거죠. 소유권이 한국에 있으니 미국이 마음대로 이 탄약을 우크라이나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실제로 우리 정부는 이 탄약이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미군의 비축분을 채우는 데 쓰이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실리를 챙기는 대단히 신중하고 영리한 접근이었죠. 이 반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가 한국의 포탄 생산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155mm 포탄 생산 및 비축 능력을 갖춘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탄 비축량이 300만 발 이상으로 알려져 있죠. 국내 대표 탄약 기업인 풍사는 155mm 포탄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2025년 중반 월 4만 발 수준이던 생산량을 2026년 중반까지 월 10만 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탄약이나 잘 만들자는 수준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가 부족해하는 포탄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핵심 공급국이 된 겁니다. 압권은 그 다음입니다. 2026년 1월 29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법인인 한화 디펜스 USA가 미국 육군과 계약을 하나 체결합니다. 그 내용이 뭐였을까요? 바로 미국 아칸소주 파인블러프 조병창 안에 155mm 포탄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미국 육군 기지 안에요. 투자 규모만 1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미국은 자기 나라 낡은 포탄을 한국에 떠넘기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미국이 자기 나라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군 기지 안에 한국 기업의 포탄 공장을 들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포탄이 부족한 미국이 한국의 생산 능력에 기대게 된 완벽한 입장 역전이죠.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때 우리는 미국의 탄약 창고 노릇을 하며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봉 취급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 고물 탄약을 억지로 떠안을 뻔했고 지켜준 값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기술을 쌓고 실력을 키우면서 강대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안 됩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상대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상황으로 이어졌죠. 쓰레기 탄약은 안 받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남이 주는 대로 받기만 하던 나라에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나라로 올라선 한국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어야 진짜 파트너로 대접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실력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나를 무시하던 상대가 오히려 나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 이 오래된 포탄 한 무더기에 담긴 반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값진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흥미롭고 통쾌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